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증시 전망과 함께 자세한 내용 다뤄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LS증권의 최광혁 리서치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내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정말 코스피가 3천을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뭐 2,700선까지 올라와 있으니까요. 예. 증시 부양 정책에 힘입어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계신지 일단 하반기 코스피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쪽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네. 2,950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대선 후보분들한테 중요한 게 이제 경제 성장이 중요하다. 이 부분은 인지를 다들 하고 계시는 그럼요. 부분이고 예. 거기다가 요번 같은 경우에 특히 기대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은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다들 정책에서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전반적인 기대감 영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계속해서 조금은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과거보다는 그래도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쪽에서도 사실은 밸류에이션 문제 때문에 말씀을 세게 못 드리는 거지 3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경제 정책이 또 시장의 초점을 맞춰서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당선이 되던 간에 추경 편성이 본격화가 또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따른 내수라든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겠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제일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계엄 사태 이후에 뒤로 갈수록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내수가 무너지는데 이거 정책을 내줄 수 있는 자리 공백이 문제였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후보분이 돼서 이분이 공약이 어떻다라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은 대통령이 우리도 이제 선출이 되고 그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자리에 공백을 메꿔준다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고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정책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인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초반부의 정책은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부재에 따른 정책 공백이 지금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밖에도 나올 수 있는 뭐 재정 정책의 핵심이 있다면 어떤 게 혹시라도 있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저희 쪽에서 기대하는 거는 당연히 저 PBR 관련돼 가지고 밸류업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온 정책인데 결론적으로는 뭐 상법 개정이 되든지 자본시장법 개정이 되든지 어찌 됐든지 간에 저 PBR을 그냥 놔둘 생각은 없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통과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공통적인 공약으로 본다면은 AI에 관련된 투자 부분들은 지금부터 굉장히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AI, 거기에 네.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사실은 이게 주식시장 측면에서 접근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 관련된 그런 정책들이 지금 멈춰있던 부분들이 이제는 흐르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종목들도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일입니다. 어제 또 5월에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사실 어제 긍정적으로 나왔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시세를 분출하면서 좋은 모습이거든요. 네네. 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좋지는 않았잖아요. 예. 이 관세의 영향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관세 영향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시장을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역 수지 그래도 계속해가지고 얼마 이상이다, 계속 좋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오히려 수입 증가율이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이 더 걱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 부분에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수출이 줄어들면서 내수가 살아나질 못하니까 그 내수를 위한 수입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 하나, 그 다음에 관세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 공장을 짓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 중간재를 수입하는 게 해외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수입이 급락하는 모습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무역 수지는 좋게 나올 수가 있지만 전체 그림에서는 경기에 대해서 좋은 그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계속해가지고 지속이 된다면은 경제에서 얘기하는 불황형 흑자라는 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미일 무역 협상 측면에서 보자면 7월 지금 패키지 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저는 기대를 그렇게 크게까지는 안 가지고 있는데
재밌는 얘기를 들었던 게 저희가 이제 협상에서 제일 마지막이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하고 트럼프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다 본 다음에 저희가 협상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 부분이 진짜로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판단은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강한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강하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창용 총재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트럼프가 진짜로 달러 강세를 원하는지 달러 약세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불분명한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패키지 딜 제시를 하더라도 그게 골라가지고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질지 그다음에 진짜로 미국에서 원하는 게 뭘지에 대해서는 조금 계속해가지고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같은 뉴스에 대한 노이즈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앞서서 수출입 디포를 통해서 수입이 둔화된 것이 내수 경기 둔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내수가 안 좋다 보니까 한국은행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을 지금 0.8%로 내렸잖아요. 이 부분이 리포트를 보니까 또 관세의 영향만은 아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던데 네. 자세한 분석 좀 들려주시죠.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고 미국 경제도 마찬가지고 네. 보고 있는 그림 자체는 경기가 하락하고 있는데 관세가 그 하락폭을 늘려주는 그림으로 발생한 거지 경기가 좋은데 관세 때문에 경기가 꺾였다라는 그림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출이 중요한 국가인데 미국 경제를 받쳤던 거, 그다음에 한국의 수출을 늘렸던 요인 중에 하나가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소비가 계속해서 좋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미국의 소비가 더 이상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낮아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소비가 서서히 꺾여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한국의 사실은 수출 증가율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이 나오기는 어려웠다라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관세 때문에 수출이 더 꺾이는 모습이 나오니까 사실은 경제 성장률이 저희 쪽에서 연초에 말씀드릴 때는 한 2% 말씀하실 때 한 1% 초중반 요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밑으로 쭉 내려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제에 대해서 하우스뷰도 훨씬 더 내려갔겠네요. 하느님 전망보다도. 원래 안 좋게 보고 있었어가지고 좀 더 내리는 모습을 내리기는 했는데 한 0.5%에서 0% 그러니까 초반대까지 보고 있고 마이너스까지는 안 가지 않겠느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쉬어가는 사이에 PC의 물가 지수가 미국에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인플레는 어느 정도 완화되는 국면이 지금 보여지기는 하는데 향후에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낮게 나오는 거는 예. 분명히 긍정적이긴 합니다. 긍정적이긴 한데 문제는 관세 영향이 미국에서 나오는 게 5월에서 7월을 보거든요. 아직 지금까지 나온 게 4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월마트를 예를 들어서 월마트가 5월부터 이제 가격들을 인상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미국의 자동차 업체인 포드 같은 경우가 어떻게든 버텨보다가 7월부터는 인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5월에서 7월 사이에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한데 미국에서는 지금은 물가 많이 오를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는 게 소프트 데이터, 그러니까 미시간대 네.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급등을 하는 이유가 앞으로 많이 오를 거에 대한 예상이 있기 때문에 급등을 한 거고 아직 하드 데이터는 그걸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파월 연준 의장도 계속해서 뭐 경제 지표를 당연히 뭐 확인을 하고 네. 우리가 금리 인하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금리 인하의 이런 통화 정책의 기조는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지금? 지금 사실은 이게 금리 예상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7월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4분기 돼야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은 드리는데 4분기, 예. 근데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는 미국 경기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미국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오히려 4분기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들어가는데 그게 나타나는 방식 자체가 마지막에 비컷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 물가 자체가 제가 이제 5월에서 7월이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때 찍고 나면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수요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한 차례 25bp 인하한 다음에 비컷하면은 올해 전체 전망으로 봤을 때는 75bp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이야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에 뭐 말도 많이 바뀌고 뉴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전망하기는 어려운데 미 중간에 뭐 전화 통화 정상들의 전화 통화 가능성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무역 협상 과정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할 것 같은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얘기했던 1차 무역 합의 때
그러니까 2019년대 때 나왔던 정책에 대한 반영이 아직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미국에 물건을 사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 거기에 플러스해가지고 위안화는 오히려 약세보다는 강세 쪽으로 가면서 중국은 내수 중심을 분명히 가야 되는 나라고 미국은 그 내수 중심으로 지금은 가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달러를 약세로 만드는 거, 그다음에 위안화를 강세로 만드는 정책은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 사실 트럼프도 얘기하는 게 중국이 막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협상을 해줬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잡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갔을 때는 협상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위안화 강세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원화도 연동해서 지금 계속해서 1,400원 하회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원화 강세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원화 강세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7월이 그러니까 7월경 그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 부채 한도 협상, 거기다가 예산안 문제, 그다음에 상호관세 연장했던 부분까지 다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분출되면서 달러가 다시 강세로 갈 가능성이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내려간다라고 예상을 하시기보다는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좀 지켜보다가 7월에 강세 원달러 환율이 한 번 더 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를 어떻게 넘기는지 보시고서는 판단을 내리시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은 더 내려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증권가에서 올해 하반기 주목할 만한 업종으로 새 정부의 정책 모멘텀이 있는 업종들 당연히 또 꼽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을 볼 수 있을 것인지 일단은 하우스뷰는 어떻습니까? 정책 모멘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 PBR 종목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금융 업종에 대해서는 좋다라고 말씀은 드려왔었는데 대선이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확실히 이게 미리 선반영해가지고 올려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반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맞고, 뭐 장기적으로 접근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차익 실현 구간에서 굳이 추가적인 오버웨이트를 가져갈 필요는 없으니까 결과를 보시고 차익 실현이 나온 다음에 거기서 저가 매수 들어가시는 건 괜찮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머지 그 관련된 업종들, 그러니까 뭐 AI 투자나 아니면 2차 전지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산업적인 영역이나 아니면 글로벌적인 영역이 워낙에 세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냐. 다만 자동차나 아니면은 반도체 같은 부분에서는 관세 협상이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협상이 대통령이 생김으로써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에서 그래도 바닥이진 않을까. 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시간을 정리를 하면서 대선 이후의 투자 전략,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기본적으로 하반기 장세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있지만 대선이 끝난 다음에 차익 실현을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7월에 이제 미국의 불확실성 영역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불확실성이 올라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를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는 아까 자동차나 뭐 아니면 반도체 같은 거를 말씀드렸지만 명확하게 지금 상황이 변하고 있는 업종이 건설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원자력 발전이 늘어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건자재 가격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비용이 하락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떤 후보분들이든지 간에 그래 투자하는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 건설을 늘려야 된다라는 부분, 주택을 그 부분은 동의를 하시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는 늘어나는 모습, 그다음에 비용은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하면은 괜찮은 업종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이제 다른 쪽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금융 쪽, 그다음에 특히나 이런 건설이 풀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주가가 풀린다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증권사 실적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증권업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관심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대선 이후의 증시 전망을 포함해서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LS증권의 최광혁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